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백신 접종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백신 접종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잔여형 주사기로 백신 한 병당 접종 인원을 늘릴 수 있어 화제인데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률 1위 이스라엘이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느슨해진 경각심이 원인이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떨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요. 오랜만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형민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근황을 어떤지 좀 여쭙고 싶어요. 요즘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진단검사학과 전문의 이제 진단검사 체계를 이제 그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그 신속 코로나 검사하고 예. 이제 집단 검사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 중에는 일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또 일부 문제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 이제 코로나19 감염 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예. 대한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지금 예방 접종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코로나 백신 접종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지금 접종이 되고 있는데 두 분께 여쭙고 싶어요. 두 분 다 맞으셨나요? 네, 저는 접종했습니다. 맞으셨고 이용 교수님도 맞으셨고. 저는 아마 다음 주에 맞을 것 다음 주에.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이재갑 교수님 접종하신 분으로서 경험담을 듣고 싶어요. 어땠는지. 제가 3월 1일에 이제 예. 접종을 했고요. 예. 접종할 때 바늘이 얇아서 그런지 찔릴 때는 이렇게 안 아프게 찔려본 적이 그래요. 처음이고 화이자는 백신의 양이 한 0.3ml거든요. 예. 그 양도 적어요. 그래서 찔린 다음에 별로 느낌도 없고 그냥 막 이러다가 끝났는데 그래서 되게 안 아프네 그러고 하고 접종하고 이제 15분 동안 이제 관찰대기구에서 집에 갔는데 저녁 되니까 약간씩 뻐근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부터 해서 하루 정도 이렇게 팔을 들면 좀 뻐근한 느낌이 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통증 가라앉기 시작하고 그랬고요. 근데 이상했던 거는 이제 저희 간호사들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았던 간호사들, 젊은 간호사, 20대 간호사들, 감염관리실 간호사들이 2명이 맞았는데 저는 뭐 그냥 팔만 아프고 끝났는데 간호사들은 뭐 약간 미열도 나고 몸이 근육통도 심하고 그래서 많이 고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저의 면역기가 늙었구나를 이제 느꼈던 그런 예방 접종이었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와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전에서 첫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신 선생님과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성심요양병원 방사선과에서 일하시는 최헌우 실장님이십니다. 최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접종하신 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접종하신 이후에 특별한 이상 증상이나 반응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느낌이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종 당시에는 크게 통증이 있거나 발열 등 이상 증세는 전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접종 후에 한 30분 정도 이상 반응이 없어서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퇴근 후에 자택에서 지침 전에 감기 몸살 정도 이게 오한을 느꼈고 근육통도 조금 느꼈는데 다음날 아침에 대부분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본인이 직접 이제 접종을 받으시고 나서 그런 불안감에 대한 본인의 어떤 느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같은 동료분들도 아스트라제네카를 같이 맞으셨을 텐데 그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종을 받기 전에는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부작용에 대한 소식도 좀 접했는데 저희는 병원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보호자분들이 면회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일부 비접촉 면회하고 유선상으로만 이게 부모님들과 가족분들이 안부를 하긴 하는 걸 저희가 지켜보면서 저희 종사자들은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원드렸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부작용보다는 백신 접종을 좀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떨리거나 불안한 감보다는 백신 접종을 맞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원들이 불안한 감보다는 기대감이 좀 컸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차 접종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예상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관련돼서 안내가 있었는지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접종을 받고 등록하게 되면은 다음날 관할 보건소에서 2차 접종 안내를 알려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월 26일 날 1차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4월 23일 날 이후 2차 접종을 1차 접종했던 기관에서 접종을 받으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대부분 직원분들이 한 8주 이후 1차 접종에서 했던 곳에서 2차 접종을 받으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접종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접종하신 분으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분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백신 접종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접종받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우리 다 같이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받아서 집단 면역 형성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종에 앞서서 불안한 감과 접종 후에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험하신 분의 의견을 좀 잘 받아들여서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이상 반응은 아직까지 보고된 게 없습니까? 네, 이상 반응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은 다 경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냐면 38도 이상의 열이 났다. 발열 반응. 그다음에 근육통, 아까 말씀하신. 그다음에 오한, 두통, 메스꺼움, 어지럼증 이런 것들인데 이건 뭐 길어도 2, 3일이면 다 해소되는 문제여서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 3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이들 모두 기저질환자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과관계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은 다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과관계는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일단 역학조사는 이미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부검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확인이 될 텐데요. 우리가 좀 비슷한 사례를 언제 겪었냐면 작년 10월 달에 독감 예방 접종할 때 고령자들 사망했다는 얘기들 이제 들었고 그 때문에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공포감도 가졌고 사실 예방 접종률 떨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한 100여 명 사망했다 그랬는데 그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부검을 진행을 했었고 대부분의 부검 소견이나 또 역학조사 소견에서 대부분 백신과 무관하게 어떤 본인의 기저질환이 악화됐거나 아니면 급사를 일으킬 만한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대동맥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확인되면서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사례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번 상황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기저질환들이 있었던, 뭐 심장질환이 있었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으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2차적인 그런 뭐 백신 접종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기저질환 자체가 악화되면 사망됐을 가능성이 사실 높기는 높은데 이것도 뭐 저의 추정이니까 일단 이런 정확한 데이터는 역학조사라든지 일단 부검 소견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부가 이번 달부터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항체 보유율 이걸 조사한다고 하거든요, 교수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도 면역 항체 보유율 조사를 추진합니다. 국내에서 앞으로 이미 사용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사용될 총 해외 도입 백신 5가지 종류에 대한 항체 보유율, 항체 지속 기간 등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면역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사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일부는 맞든지 일부는 틀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항체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분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제 면역력을 형성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을 맞은 분들 중에서 얼마나 면역력을 형성했는지, 그 다음에 혹시라도 면역력을 형성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의 그 면역력을 형성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에 또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임상 이상 정도까지 했었을 때는 연령이나 뭐 특별한 인종적인 요인에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모든 분들이 항체를 형성하는 거는 알아냈지만 사실 임상 3상이나 또는 대규모 접종에서는 일부 또 무증상 감염이 있는 분들도 찾아냈거든요. 그 얘기는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는 분들이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가 또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생긴 면역력이 생긴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면역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는 저희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항체가 처음에는 높게 생기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항체가가. 저희가 이제 와닝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다가도 이제 그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분들도 재감염되는 사례들이 이제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면역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또 조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저희가 부스터라고 부르는 면역력을 다시 또 강화시켜주는 또 예방접종을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항체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접종한 이후에도 무증상 감염이 될 수도 있다. 그건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상 연구나 삼상 연구에서 이제 면역도 검사가 다 대부분 진행이 됐는데요. 면역도 검사를 보면 이제 항체에 생기는 양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항체가 생기긴 했습니다. 거의 98%, 100% 항체가 생긴 건데요. 다만 이제 바이러스의 노출 정도. 그러니까 내가 항체가 이제 많이 안 생겼는데 바이러스에 극심하게 노출되는 경우는 이제 돌파 감염이라 그래서 일부 감염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다만 항체가 아예 없는 게 아니니까 바이러스하고 이제 싸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가벼운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즉 어떻든 증상 있는 감염이나 그런 중증 감염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막아주지만 무증상 감염이 일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 접종을 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제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무증상 감염 자체가 아예 이제 안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요.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더 이슈 체크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최영일의 더 이슈 체크. 버려질 수도 있는 백신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정말 이 최대한 백신 접종을 독려할 수 있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 대한 소식은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이 시작될 무렵 아주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파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한 병에 6명의 접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최소 잔여형 주사기로 이것을 한 7명까지도 접종할 수 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병당 10명입니다. 그런데 11명 또는 12명까지도 주사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 K주사기의 힘으로 더 많은 접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일 아니냐, 이런 입장들이 또 쏟아져 나오는데 비해서 또 반론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의료진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거 아니냐, 피로도를 높인다, 이것은 의료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또 나온 거예요. 여기서 두 전문가들의 입장 궁금합니다. 저는 이 논의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이미 접종센터에서 매뉴얼로 이제 6개를 만들어서 접종을 그래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는데 만약에 그런 게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그걸 공론화시켰어야 되는데 일부 접종센터에서 가능하다라고 그게 먼저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접종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들이 됐거든요. 다행히 그냥 이미 그런 논란이 있었을 때는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접종센터만 운영이 됐으니까 그나마 다른 접종센터에 영향 크게 주지 않았지만 만약에 한 7, 8개 접종센터에서 뭐 접종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으면 접종센터 간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서 일단 그런 논란들이 제기된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고 폐기량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잔류량을 활용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쓴다는 얘기지 이걸 공식적으로 바이알당 접종 도즈를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은 아니어서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원칙은 이제 화이자 백신 6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명이다. 근데 다만 접종하는 과정에서 7번째나 또 11번째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폐기를 좀 최소화하는 목적으로는 뭐 사용해 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오늘 접종 대상이 이제 뭐 화이자 백신을 6명을 맞췄는데 1명만 예약이 이제 남아 있어서 그 1명을 접종을 하려면 한 바이알을 써야 되니까 5명 못 맞추게 되고 폐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전에 이제 재다가 7번째가 나왔으면 그거로 접종하는 건 가능하다. 이제 이 정도만 이제 재량권 하라라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주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논란 자체가 질병관리청과 제대로 상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흘러 들어간 거는 좀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지갑 쌤이랑 의견이 같은데요. 일단은 뭐 지금 워낙 백신 공급량, 예방접종 공급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독감 예방접종 때도 경험을 했지만
이 예방접종이라고 부르는 행위가 정상인에게 주로 행하는 의료 행위이다 보니까 예방접종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제 그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더 생긴다라는 건 분명히 앞으로의 예방접종이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주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거는 계속 저희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인포데믹스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SNS상에서의 그 헛소문의 유포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번에 이 주사기 논란에 또 한몫을 한 것도 맞거든요. 예방접종은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시행 초기부터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조심을 할 거는 조심을 하고 알려야 될 건 알려야 되겠지만, 이러한 헛소문에 의해서 예방접종에 방해받는 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논란이 이제는 잘 정리되고 앞으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최영일의 더 이슈 체크였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직후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된 탓인지 오히려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접종률 1위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나 백신 접종 때문에 긴장감을 늦췄기 때문이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저희가 이스라엘의 이제 상황을 보시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유행이 12월 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12월 초에 시작이 됐고 예방접종은 12월 20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의 그 코로나19 확진자 추세가 감소하기 시작을 한 게 1월 20일 정도입니다. 근데 1월 20일에 그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 현황은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이 27%였고요. 접종을 완료한 게 8%, 확진자가 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대략 뭐 한 6%?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 봐줘봐야 대략 뭐 한 30% 정도 수준이었을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준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감소했다는 건 사실은 백신에 대한 영향도 일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강화됐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 중요한 건 사실 요새 상황이거든요. 요새 같은 경우도 아직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하루에 한 3,000명에서 4,0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는 좀 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3월 1일 지금 이스라엘의 예방접종 현황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3월 1일 기준으로 이스라엘에서 1회 이상 접종한 게 52.7%, 그다음에 접종 완료한 게 38%, 확진자가 한 80만 명 정도로 아무리 못 잡아도 최소한 50에서 60%는 면역력을 갖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면역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4,000명에서 5,000명,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략 뭐 한 3, 4만 명씩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저희가 시작을 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하면 안 되고, 이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진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마스크 잘 쓰고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서울시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된 컨퍼런스가 진행됐고 제가 이제 거기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이제 분한테 왜 지금 유행 상황이 악화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전반적인 유행 상황의 피크를 지나서 이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를 시작을 한 측면들이 이제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직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연령대, 그러니까 지금 16세 미만의 연령대들이 아직 예방접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연령대에서 유행의 측면들, 또 다른 측면은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아주 근본주의자들이 일부가 이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좀 설득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일부 그룹들이 아직 예방접종을 좀 많이 안 한 그룹들 사이에서 유행들이 이제 잠잠해지지 않다 보니까 현재 좀 다시금 올라가는 측면이어서 이스라엘도 지금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백신 접종은 시작이 됐지만 재확산의 우려는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전문가분들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 교수님? 네, 일단 영국에서 조금 좀 황당한 사례들이 사실 있었는데요. 영국의 스코틀랜드 연구 중에 분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접종이 이제 막 시작된 초기에 일부 이제 감염자 수가 일부 좀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예방접종 하자마자 아, 이제 예방접종 했으면 안전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 잘 안 쓰고 두고 이제 사회적 활동도 좀 증가시키고 이제 이런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증가됐다가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홍보가 되면서 유행이 잡히고 또 백신 접종이 올라가면 천천히 이제 유행이 떨어지는 장면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백신 접종 시작되는데 이제 시작되는 숫자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뭐 몇 프로도 안 되는 숫자가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먼 상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백신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는 데까지 2차 접종까지 하고 나서 1, 2주는 지나야지 백신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지속의 기간도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느슨하게 했다가는 오히려 백신의 역설에 저희가 휘말릴 수도 있고 유행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들을 3, 4월에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된 상황에서 조금만 우리가 더 노력하고 조이면 어쨌든 몇 개월이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좀 안정된 상황을 누릴 수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좀 더 조심해서 지내시면서 백신 접종이 순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례를 저희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역력을 한 50에서 60% 정도 획득을 하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군에서의 감염의 또 증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접종을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꼭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시작하더라도 반드시 이제 마스크 착용과 그다음에 개인 방역, 생활 방역을 좀 저희가 지켜야 되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도 생기는 감염의 그 고위험군에 노출되면 희생은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고위험군에 대해서 전부 다 시행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방 접종을 하느니라 이제 의료진이나 질병관리청이 굉장히 바쁠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하루에 진짜 막 몇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긴다고 하면은 저희가 아마 그거 관리 못할 겁니다. 그럼 예방접종 하는 와중에 또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저희가 당분간은 또 주의를 해야 되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간신히 이제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무기를 얻었는데 이 무기를 쓰는 과정에 코로나19에 또 희생이 된다면 굉장히 또 안타까운 일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이 될 때까지는 좀 마스크 착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방역 같은 것들을 좀 철저히 지키는 그런 것들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우리의 긴장감은 계속돼야 된다. 집단 면역 형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평소에 지켰던 방역 수칙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참신하고 새로운 소식, 시청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소식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